네, 안녕하십니까. 이평양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100일 평가를 하는데 100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적 평가는 아닙니다만 미래의 어떤 오류, 그다음에 미래의 방향을 잘 잡아야만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경험과 그다음에 경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그것에 대한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 발제, 저는 이제 양창영 변호사님하고 신동아 선임 간사분의 이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했는데, 두 분의 이제 세부적인 문제 제기라든지 그다음에 보완책, 대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7분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0페이지입니다만 어찌됐든 양 변호사님의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안의 대응을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이 없다.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간 주도나 자율 규제 이것들이 현장의 이제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 시장 원래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민간 자율은 결국은 시장 실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제3자 입장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동아 간사님의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너무 잘못 관리를 해왔다.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현실화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 한 100일간에 거치면서 나타났던 정책들을 보면 아마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세부적인 건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주요 트렌드와 상당히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코로나 4단계 대응이라고 하는 게 2020년에 OECD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3단계 후반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요 어떤 국가들은 OECD에서 얘기했던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이제 성장의 과정이 좀 다르고 경로 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경감대책과 지금 현 시점에서 증세 정책이 매우 필요한데도 오히려 지금 재벌 대기업 부자 기득층 감세 정치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다. 그다음에 IMF가 제기했던 이 대출 관리한 대출을 철저히 관리해라라고 하는 것도 윤 정부에서는 그걸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이 있고, 특히 지난 7월 21일 날 발표했던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제가 보면 윤 정부의 아주 정책의 활용 점정이다. 어떤 활용 점정이냐? 실제로 이분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제 개편안에서 보면 완전히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와 자본가와 부유층과 기득권을 위한 우리가 당신들을 대규모 돈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요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구조와 생태계 전환의 대응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구조와 관련된 각종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자율 규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각종 지금 불공정한 우월적 지위에 대한 이런 행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뭡니까? 자율 규제로 가겠다. 이러면 결국은 경제 내부의 강자에 의한 규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조개혁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풀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통과도 되지 않고 있고 내용도 물론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점을 먼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아직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은 아마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화 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라든지 EU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었고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 저런 것을 할 수가 있냐 했는데 그 이제 선진 기업들은 국가들은 대기업의 문제점, 아주 커다란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우월적주의라든지 불공정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시장 구조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소상공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13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이제 2022년 며칠 전에 한 건데 결국은 몇 년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도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를 못 하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컨대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뭐 연구 과제를 줘서 이것 좀 연구해라라든지 이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 시점에서 보면 가장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주 세밀하고 엄밀하고 조밀한 어떤 통계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만으로는 도저히 현 시점에 우리나라의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가 과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못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농어가 임가 경제조사 통계표 보신 적 있나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예, 물론 이 농어가 임가가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숫자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소상공 자영업자는 최소 550만에서 920만 명. 그다음에 농어가 쪽은 약 한 230만 명 된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다음에 부가가치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통계와 자료를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줘야 그 관련된 아주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 관련 정책 114페이지부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문서로 대체를 하겠고요. 가계부채 115페이지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1차적으로 지금 현실적 위기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긴급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도층들, 예컨대 대통령이든 사회적 지배계층이든 뭐 많은 어떤 지도인들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해서 어떤 철학이냐면 뭡니까 우리 고통을 분담을 하자. 과거에 우리 이제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설선수범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최근에 이번에 코로나 이때도 사실은 모든 정책이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에서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저는 공동체의 고통분담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된 내용들은 뭐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지만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 FTA에 관련돼서 특별 노동 농업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이제 그 정책의 이제 핵심이고, 정책을 폈을 때 이익을 본 집단과 영역과 주체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환수를 해서, 제도적 환수를 해서 그 제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이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책이 쉽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책은 전혀 그게 감안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최종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도를 잘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 큰 차원은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마도 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철학적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상당수는 시작부터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고, 일단 시작하면 대출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서 폐업이 어렵고, 이제 가맹점주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맹분사 등 우월적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에서 위약금이 두려워 폐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가맹점주, 대리점주, 그리고 대규모 입점 점포 등 우월적 거래 상대방과 계약 관계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다소 한정적이었지만, 최근 이제 시장이 온라인 모바일화 되면서 일반 독립 자영업자들까지 이제 배달앱이라든지 숙박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의 종속성 심화 속도를 가속해서 플랫폼 내부에 이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재난 상황에서 영업시간 등 영업 제한,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없이 금융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이제 시행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부채 규모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종속적 자영업 영역의 확대와 소상공인들 재무구조 악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까지 이제 면밀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윤 정부의 역할이 아주 많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정책 방향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공약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수수료 체계 정립과 뭐 각종 이제 페이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걸 이제 대선 공약화해서 고율의 플랫폼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을 이제 기대케 했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많이 실망케 하였습니다. 16일 이제 공정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달앱, 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 가불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원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이 아닌 심사지침 마련에 그치는 등 자율규제 정책 방향을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불공정을 법으로만 규율할 수 없기에 자율 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플랫폼은 이제 거래 질서를 규율할 법도 없고, 자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에 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양자 간의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들이랑 비슷한데, 노동자들이 이제 자율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속적 자영업 영역 내에서도 이제 자율 규제는 좀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가맹 분야에서도 이제 상생협약, 내부 자율 분쟁 조정 기구 등 제도들이 있지만, 이 제도들이 현재는 이제 기업들의 면제부를 주거나 이제 홍보 수단 또는 상생 협력 지수를 올리는 데 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국 가맹점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생 협약을 이제 지난 2020년부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면서 악성 리뷰 문제라든지 광고 노출 문제 등 다소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현안인 수수료 문제인데, 이 수수료 문제만은 진전이 되지 않고,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장을 이제 민원 해결의 장도로만 치부하는 성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율규제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율규제가 이제 잘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한 사전 전제로는
먼저 이제 집단 자치가 가능하도록 이제 플랫폼 입점점주들을 비롯한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집단적 대응권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가맹사업법에 이미 가맹점주단체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이 있는 만큼 이거를 이제 확대하거나 이제 종속적 자영업 영역을 전체를 이제 규율할 수 있는 이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또한 이제 거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지 자율 규제가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상가 임대차와 맞물려서 이제 국지적 갱신제와 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해지의 절차적 제한을 강화해서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이제 거래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는 이제 배달앱 수수료를 제한을 하였는데요. 최근 이제 뉴욕시를 필두로 해서 이를 영구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치를 상당히 중시하는데 이렇게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시작한 만큼 윤 정부도 처음 대선 공약대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피지 수수료를 이제 공정하게 정립하고 이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법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제한이랑 영업 제한을 위한 손실 대출을 받아서 메꿔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온전한 손실 보장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공약으로 이제 부채 관련해서 집권 즉시 손실 보상률 100% 보장, 이렇게 뭐 분기별 보상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소급 적용 방안 마련이라고 이제 그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조금 일부 보전 정도로 끝났는데 온전한 소급형 있는 손실 보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종속성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중기부와 공정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종속적 자영업 영역에서 이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 자리가 100일간 공석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중기부는 지난 6월에 이제 중기부 장관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협의회를 가지면서 이제 가맹 점주들은 배제한 채 가맹 본부만을 불러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좀 영세할 경우에만 은혜적으로 지원해줄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좀 사실 궁금하고 이런 게 자율 규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 영역은 이제 1,200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발제문에서 이야기하신 게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고 이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평가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노동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 정책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사협의회 그 근로자위원회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지 근로자위원회 대표성 강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 근로자 대표제와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부분근로자 대표제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미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업장 지도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시간 유연화나 직무 직군별 임금 체계를 개편할 때 노동조합과의 그 합의가 아니라 부분근로자 대표와만의 합의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동조합의 권리를 사실상 희석시키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폐지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실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이러면 이렇게 부모 찬스 이용한
그런 거를 시정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현장 지도는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합원 우선고용을 담았는데 이것을 불공정 채용으로 간주하고 채용절차법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건설노조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가 국제노동협약에 배치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 6월에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시정명령 자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번에 공공부문 혁신방안 내용을 보면 기능인력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인력 조정이라고 하는 건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 그다음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돼 왔고요. 그리고 업무 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 회사를 정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라는 건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자회사 전환을 다시 민간 위탁으로 되돌리는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이런 점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성과급제로의 재편 문제는 이게 특정 직무에 대한 가치절하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거꾸로 다른 노동 다른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달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별임금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투쟁 이후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금 TF 구성해야 된다. 임금이 양극화된 게 너무 문제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 TF 구성하겠다는 얘기를 경제계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와 한 게 아니라 경제계를 불러서 하면서 결국은 직무성과급제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가장 이렇게 임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것은 성과급의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집단성, 고정성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라서 노동자 개별의 임금 격차를 크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정책에서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분 보면 노사관계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다라고 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노동자의 권리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는 인식은 앞서 발제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령으로 적용이 되면 그러면 마음대로 그 차등 적용 대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노동시간도 주 40시간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전문가들 중심으로 노동정책이 결정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부가 만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보면 12명 모두가 교수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랍죠. 연구의 구성도 법학 전공 5명, 경제경영 전공 5명, 뭐 그 외에 이제 노동안전 영역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 연구의 간사가 그동안 경제계를 대변해서 노동 문제에 대단히 보수적 입장을 내온 이제 권혁 교수이기도 한데요. 전문가의 이름을 빌어서 재개 요구를 반영하는 약간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정책이 노동정책 영역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막 다뤄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협약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하는 이 정책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노동정책 파트가 아니라 청년정책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청년들이 불공정 채용을 이제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대상은 건설노조인 이런 양상이고요. 기간제법 계약이 슬그머니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청년정책에 들어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혁신정책에 들어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규제 완화 영역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정책으로 총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애초에 없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의 차이 혹은 연속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계 요구가 반영되느냐 아니냐, 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느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얘기했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핵심 협약 비준, 뭐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정책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었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산입 범위 확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자회사 전환이라든가 무기계약 전환으로 오히려 이런 직무차별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 구조이긴 했습니다. 결국 의지는 있었지만 결과가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의 핵심이 바로 노동유연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이기도 했고요. 이미 이제 무기계약 전환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임금체계 안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다가 다 최저임금 기반으로 설계해서 엄청 욕먹고 이제 스스로 철회해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주 52시간을 법제화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면서 특별 연장근로 완전히 대폭 풀었죠. 탄력적 근로제 정상기간 확대했죠. 이러면서 노동시간의 기준을 이미 앞에서 다 흔들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거 정권에 대한 비교에서가 아니라 이런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편화하고 확대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논의할 거냐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권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권리를 받을 거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특별법들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뭐 무슨 특별법, 무슨 특별법 하면서 뭐 플랫폼, 가사노동자 할 것 없이 다 특별법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특별법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한 상태로 일부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조법이라고 하는 기본적 권리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의 보편성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가 위계화되고 분할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기본적 권리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니라 주체들이 가장 기본적 권리를 확산하는 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